네, 안녕하세요. 스무디언 여러분, 박한우입니다. 오늘은 심리학 내용을 다루는 날이자 또 텍스트 힙, 국어 지문을 통해서 프로이트와 칼 융의 심리학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다 내면에 착하고 순하고 도덕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고 사회적 약속, 무언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선한 자아만 있습니까? 그런 선한 인격만 있습니까? 우리 다 누구나 내면에 나름대로 추악한 그림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관습이 저를 억압할 때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나는 자유롭고 싶어 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그런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트라는 실험 심리학자, 오로지 인간들의 정신 세계는 의식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던 분트의 심리학을 깨버리고 부수고 프로이트가 드디어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다라고 주장하면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리비도, 성적 에너지를 주장했었죠. 그러면서 정신 분석학이 태동하고 정신건강의학과, 현대에 와서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개념, 방어기제 등등에 대해서 한 지문을 읽어보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세기에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실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실험 심리학을 주창하였다. 실험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의식밖에 없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때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을 의미한다. 항상 이렇게 개념을 정의해놓고 그 정의된 개념을 설명하는 게 핵심이죠. 비문학 지문에서. 그러나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네요. 무의식에 대한 설명을 정의 내리진 않지만 의식만 있는 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라면 무의식은 비합리적 존재다. 인간은 비합리적이야. 막 배고프면은 다이어트 하고 싶은 의식적 절제가 있어도 배고프면은 그 충동과 욕망 때문에 마구마구 라면과 피자를 먹게 된다고. 이에 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간주하고 정신 분석 이론을 통해 인간의 정신 세계를 규명하려 했다. 그렇죠. 무의식으로 시작하겠대요. 자, 다음 단락.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 세계 중에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의식은 얼마 안 돼. 무의식이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무의식의 심연에는 원초화가,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무의식 심연에는 원초화라는 본능적 욕구만 추구하는 충동의 에너지가 있고 정신 요소예요.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서 쉽게 말하면 의식에도 있고 무의식에도 걸쳐 있는 자아와 초자아가 있다라고 했어요. 다음 읽어보죠. 원초화는 성적 에너지, 정말 성적 충동, 이성을 좋아하는 나만의 어떤 성적 에너지, 리비도죠, 리비도.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인 정신적 요소다. 우리가 정말 동물로서 유전자로 지니고 태어난 선천적인 요소다라는 거죠. 반면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와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원초화가 막 날뛰어. 나 이렇게 할래. 나 똥 마려워. 똥 쌀래. 나 배고파. 밥 먹을래. 나 성적 충동이 생겼어. 저 사람 좋아해버릴래. 저 사람한테 막
플러팅 할래 라고 할 때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에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도덕률에 따라 원초와의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 요소로 어린 시절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 초자가 발달된 아이들은 보통 엄마 아빠의 초기 종교의 특유의 경건주의 또는 엄숙주의, 그다음에 유교 바탕의 어떤 위계질서, 도덕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 그런 애들이 보통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원칙주의, 엄격주의, 도덕주의로 간다라는 거죠.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후천적인 질서다. 자, 다음 단락.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 가령 원초아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인 성격이, 원초아가 지배하면 본능만 그냥 지배하는 거야. 막 충동, 와, 심지어 공격성까지. 초자아가 강할 때는 엄격하게 도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그렇죠?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 불안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이거예요. 원초와의 충동, 원초와의 본능적 욕망, 이게 있고, 초자아는 사회에서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자제해야 돼. 지금 아기가 똥 마렵다고 똥 막 싸고 싶어도 지금은 안 돼 라고 엄마가 관습과 주변 사람에 대한 눈치, 배려 이런 거를 요구할 때 아이는 자아가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질환의 재료예요. 정신질환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라는 거는 불안감이죠. 불균형으로 인한 생긴 불안감을 자아가 해소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방어기제는 정말 10대까지 또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지문 보세요. 대표적인 방어기제로서 억압이나 승화 등이 있다. 억압은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것을. 자,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억누른대요. 뭐예요? 예를 들면 한강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대목인데, 네, 형부가 자기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한테 성적 매력을 느껴요. 이거는 수용하기 힘든 욕구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욕구야. 근데 그게 막 생겨버렸어. 원초와의 충동, 성적 에너지에 의하면. 그래서 그거를 수용하기 힘드니까 무의식에 있는 자아가 방어기제를 발동해서 억압해버리는 거죠. 야, 그건 안 돼. 야, 처제한테 성적 매력 느끼는 거? 그건 안 돼. 또는 우리가 누구한테 너무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어. 막 때리고 싶어. 또는 막 어떻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범죄야. 폭력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억누르는 거. 그게 바로 억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방어기제 중에 억제라는 것도 있어요. 억제는 절제하는 거예요. 억압이랑 다른데, 억제는 성숙한 방어기제예요. 억압이랑 다릅니다.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이 맥락을 파악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짜 전공까지 해야 되니까, 물론 심리학 전공해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억압만 얘기했네요. 승화는 억압과 좀 다른, 좀 긍정적인 방어기제인데, 승화는 그러한 욕구를 예술과 같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 또는 스포츠. 나는 막 공격성이 있어. 하지만 그것을 스포츠로 승화할 거야. 격투기 선수 될 거야. 나는 축구 선수 될 거야. 이런 거죠.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 또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원초와의 욕구나 정신 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자, 지문 좀 길고 지루할 것 같은데 재밌는 내용이니까 잘 집중하세요. 우리는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정신질환이 발현돼서 나올 때 말이에요. 그 원인이 성인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못한 원초적 욕구,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억압,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 수면 위로 꺼내버려야 돼.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간과한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 이해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거죠. 야, 분투는 의식만 있다 그랬는데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원초와 본능적 욕구, 우리는 비합리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인정해. 우리는 비합리적인 욕망이 있는 존재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잘 되는 거죠.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글입니다. 이번에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칼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였어요. 알프레드 아들러도 제자였고 정신분석학 3대 거장이죠. 근데 칼 융은 칼 융도 그렇고 아들러도 그렇고 프로이트가 너무 그 성적 충동으로 정신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글 한번 읽어볼게요.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반기를 들고 그러면 이제 글의 맥락이 달라지겠죠. 분석 심리학을 주창하였다. 주창이라는 거는 이론을 주장하는 거, 주창.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 달리 프로이트 너는 너무 변태 할아버지야. 뭐 everything is libido야? 성적 충동이야? 난 그렇게 하지 않을래. 융은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구별된다. 그렇죠? 융은 아예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의 셈이다라고 했어요. 이제 칼 융의 심리학은 그 개념들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문학적이에요. 뭔가 상징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학적이에요. 그렇게까지 막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이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대한 정신의학자의 이론이니까 가치가 있겠죠. 또 맥락이 있겠죠. 한번 봅시다.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에서 의식이, 그 안쪽에는 개인 무의식이, 그리고 맨 안쪽에는 집단 무의식이 순서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이게 첫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세요. 맨 바깥 껍질에 의식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껍질에 개인 무의식이, 그 안쪽 껍질에 안쪽 내부에 집단 무의식이,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심연에는 자기, self라는 게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생각이나 감정, 기억과 같이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금 다음 문장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와야 돼요. 텍스트 힙이니까 그냥 좋은 책 읽는다는 감정으로 읽는 거죠. 인간은 생각이나 감정, 기억과 같이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
아까 프로이트는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 있다 그랬는데 융은 의식에만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아는 다음 문장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하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와 똑같이 교류, 조정하는 역할, 자아가 뭔가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는 프로이트와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문장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는 자, 개인 무의식에 그림자가 있대요.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약간 프로이트에서 방어기제 억압과 유사하죠. 뭐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우리 의식이 일부러 배제한 거야. 무의식적으로. 약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욕구. 내가 엄청 좀 논란이 되는 거 얘기할게요. 저기 나의 이상형이 지나가. 성적 충동이 느껴졌어. 하지만 지금 내가 가서 막 번호 따고 플러팅하면 돼, 안 돼? 안 돼.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은근히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애를 뺨을 막 때리고 싶어. 공격성이 생겼어. 근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를 개인 무의식으로 넘기게 되고 거기에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문장.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는, 개인 무의식에 존재하는 그림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무의식은 내가 의식에서 배제된 나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고 집단 무의식은 원초적, 그죠? 원초적이면서 보편적인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칼 융의 심리학에서 페르소나, 내가 사회적 가면을 쓰기 위해서 사회적인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그림자를 가리기 위해 쓰는 페르소나라는 가면까지 소개했지만 이 글에는 안 나오네요. 그다음에 아니마 같은 그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여성적인 특징, 남성적인 특징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보통은 이 글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하는 거죠. 하지만 글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거기에는 생명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아키텍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원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완전 뭐라 그럴까요? 대뇌 피질의 전두엽에 의한 의식적 사고가 아니라 사고형 뇌가 아니라 자, 파충류서부터 진화해온 편도체라는 뇌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두려움의 중추고 우리가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본능적 충동 또는 어두울 때 또 맹수를 만났을 때 공포 이런 인간 보편적인 그런 원형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그 사이에 뭔가 민족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민족주의 성향이 좀 강해서 옛날에 중국에 대하여 속국인 적도 있고 일제강점기를 당한 적도 있고 자, 그런 거에 대한 민족적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 민족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2002 월드컵 때 하나로 뭉치는 그 엄청난 열기라든지 아니면은 외교에서 일제강점기 치하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개한다라든지 일본과 축구할 때 지면 분개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인을 비하할 때 짱깨라 그러고 일본인을 비하할 때 쪽발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그 민족적인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 무의식과 인간 보편적인 원형에 해당하는 집단 무의식 사이에 민족 무의식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점 개인, 민족, 그다음에 완전 초집단, 보편
이렇게 들어가간 뭔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좋습니다. 다음 지문 읽어볼게요.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한다. 자, 이거는 융의 이론인데요. 이는 정신 세계에 내재하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다 평범한 사람 같지만 다 나름대로의 비범함이 있어요.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비사회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사회성을 추구하지만 비사회성, 그러니까 반사회성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어떤 반항 이런 건 아닌데 비사회성, 개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self, 융이 말했던 가장 심연에 있는 자기 self라고 하는 건데 융은 다음 문장,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고 이를 개별화라고 불렀다. 개별화.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무의식의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은 뭐예요? 자아,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라는 놈이 무의식 심연까지 파고들어서 교류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그 그림 보세요. 의식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죠. 안쪽 껍질에 개인 무의식에 있는 그림자도 만나야 되고 집단 무의식에 인간 공통의 특징인 원형도 만나야 되고 다 뚫고 들어가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와 대면하게 되고 개인 무의식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림자를 만나고 나의 추악한 모습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죠. 집단 무의식에 우리 인간 공통의 감정, 공포, 사랑, 충동, 공격성 뭐 이런 거 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와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면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인간이 자아 통합, 자기의 추악한 단면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공통된 보편 감정도 받아들이고 나의 공포심, 나의 충동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통합하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여기 다음 문장 보세요.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아, 이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칼 융은 결국 내 의식에 있는 자아가 나의 그림자, 나의 추악한 단면을 만나고 그다음에 나의 보편적인 감정을 만나면서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심연의 개별화 과정, 나 자신을 찾게 되면서 내적 성숙함과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에헤이. 요걸 딱 발견하게 되는 거죠. 노래는 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성인분들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지문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도 한번 풀어봐요. 성인분들도 나도 한번 이 글 재밌게 읽었는데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라는 심정이 들 건데 한번 풀어보세요. 1번. 가와 나의 공통점. 자, 답은 2번이죠. 네. 기존의 분투라는 트롤. 분투는 그냥 의식밖에 없다 그랬어. 실험 심리학을 주창했죠. 근데 그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 세계를 설명한 이론이다. 프로이트와 융. 그렇죠. 다 무의식으로 갔죠. 2번이 답이지. 그다음에 문제 2번.
가의 내용. 자, 하나하나 봅시다.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 멍청하죠? 하지만 맞죠? 맞는 말이죠. 의식밖에 없다 그랬죠. 2번.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 이게 맞죠? 이렇게 봤습니다. 3번. 프로이트는 원초화가 강할 때 본능적 욕구에 집착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맞아요. 뭐 수면욕, 식욕, 성욕 이거에 집착하는 성격이 되는 거죠. 선택지 4번. 프로이트는 세 가지 정신요소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이 형성된다. 그렇게 주장했죠. 정답은 5번. 자, 프로이트는 의식적 방어기제와 무의식적 방어기제를 구분했다? 아닙니다. 방어기제는 전부 무의식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방어기제는 전부 무의식이다. 내가 억압하려고 억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술로 승화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도 제가 영상으로 어떤 저의 이 예술적 또는 철학적 탐구를 승화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문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대본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말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3번. 이거 재밌네요.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에 입각해서 헤르만 헤세의 연보를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가봅시다. 일단 헤르만 헤세. 기독교인 1877년 기독교인다운 엄격한 생활을 중시하는 경건주의 집안에 탄생했다.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1번 프로이트는 엄격한 집안 분위기의 헤세에 초자아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겠다. 그렇죠. 아까 지문에도 보니까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에 의해서 영향받으면 내재화돼서 후천적으로 초자아가 발달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년에서 86년. 그런데 자유분방한 기질로 인해 엄한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반항하며 불안감을 느꼈다. 약간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자유분방하고 예술가적인 자아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약간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아가 정신적 불균형을 일으켜서 전 정신과도 다녔었고 약간의 공감되는 반항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를 보면 프로이트는 해세의 불안감을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를 자아가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하겠죠. 자아는 조정을 해야 돼. 도덕과 충동에서 조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1904년에서 13년 잠재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작품 창작을 하게 됐다. 이거 방어기제, 무의식 방어기제에서 딱 봐도 예술로 승화한 거죠. 그 다음에 융은 프로이트의 성적 에너지로 설명하는 무의식과 달리 무의식 안에 있는 창조적 에너지까지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3번 프로이트는 해세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승화로 그 다음에 칼 융은 이를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로 보겠네요. 정답.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1916년에서 1919년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 심한 우울증을 경험했다. 자, 이거는 분명히 불안감을 느낀 정신질환이 나온 거죠. 자아가 조정을 못해서.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해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볼 법한데 근데 융은 일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게 그림자는 추악한 단면이니까 그거랑 통합되면은 우울증 겪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융은 아까 자아와 무의식, 의식에 있는 자아와 무의식에 있는 자기 셀프를 찾아 나가면서 통합되면서 내면이 성숙해진다 그랬어요. 성숙해진다 그랬는데 왜 이거 우울증 겪고 있는 현상이랑 결부시키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자, 성찰적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1945년에서 1962년 성찰적 글쓰기 활동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여생을 보냈다는 마 대목. 5번. 융은 해세가 성찰하는 글쓰기 활동을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 결국
자아가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개별화의 과정. 거기서 내적 성숙을 이룬다. 맞죠? 그렇죠? 자, 3번이 재밌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의 답은 그냥 5번이에요. 결국 프로이트의 이론이나 융의 이론이나 자아가 조정을 하는 역할, 균형을 이루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번도 답이 그냥 2번입니다. 결국은 무의식 심연에 있는 셀프, 자기를 찾아 나가는 여정. 그게 내적 성숙함의 핵심 요소다라고 했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깨달은 건 뭘까요? 결국 나만의 개성을 찾아 나가는 여정. 그게 인생이자 정신적 성숙의 여정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림자를 대면하고 여러분의 아키텍, 보편적 원형을 대면하면서 여러분의 자기, 셀프, 자기 자신 근원적인 모습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봬요.